안녕하십니까, 해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능성 위장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기 위해서 음식으로부터 영양과 에너지를 얻고 호흡을 하면서 산소는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는 내뱉고 그럽니다. 즉 음식을 섭취하고 호흡을 하는 게 사람이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활동이 되는 겁니다. 해도 안 되는 여러 질환들이 있지만 그 출발점은 가장 기초적인 데서 출발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겠습니까? 음식을 먹고 소화, 흡수하고 필요 없는 것은 배출하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질환이 뭐냐면 당연히 위나 장에 대한 그 질병들이죠. 여기서 특히 기능성 위장장애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면 위와 장, 즉 두 가지로 하면 기능성 위장애와 기능성 장장애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런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면 실질적으로 듣는 병명은 뭐냐면 위쪽에 장애가 있으면 기능성 소화불량이라 그럽니다. 장 쪽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하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 합니다. 이 위라는 것은 상부 위장관을 뜻하는 거고 장이라는 것은 하부 장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능성 위장장애 중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발생하는 위치는 상부 위장관이고요. 이 병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중요한데 내시경, 영상의학과 이런 검사를 해도 기질적 이상은 알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양방은 이런 무슨 조직에 무슨 기능이 나온다 이런 스타일이 많은데 어떤 조직 기질적인 이상이 없다는 것은 원인을 잘 모른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기질적 이상은 없는데 기능은 불량하다. 그래서 기능성 소화불량. 그 원인을 모른다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무슨 증후군이다. 원인은 모르겠는데 이런저런 증상이 있더라. 과민성 대장증후군, 특발성,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상한 특별한 이유도 모르겠다. 이유가 특별하다면은 그거는 그 병의 고유의 특징이 되죠. 특발성이라는 뭐냐면 뭐 생기기는 생기는데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게 생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 비정령, 아토피는 사실 같은 말입니다. 정해진 게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영어로는 atypical, 아토피. 아토피가 우리 이제 피부병에도 많이 붙는 병명인데 이게 한방적으로 보면 어린애들 태열 같은 걸로 생기는 피부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원인을 모르는 피부병도 아토피라 합니다. 성인에도 이런 게 아토피가 옷에 갖다 붙고 그럽니다. 옛날에 습진이라 분류됐던 게 아토피로 분류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모르겠다. 원인을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장염기 같이 무슨 끼가 있다. 금세 보니까 장염이라는 증거는 없는데 증상은 장염과 같다. 복통 설사하고 그런다. 우리가 병원 가서 배가 아파서 갔는데 장염이다라는 거는 장에 염증이 있다는 거고 장염기가 있다는 거는 장에 염증은 없지만 아프고 설사한다. 열나고 이런 뜻입니다. 의사는 뭐라 비슷하고 의심이 되는데 그거라고 확정지어서 말을 못하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의 증상을 보면 이 가병부터 보면 충만감, 포만감, 팽만감 이런 걸로 표현되는
한마디로 배가 빵빵한 느낌이 드는 거. 배도 잘 안 고프고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고 이런 증상들이 있고, 그 다음에 좀 심해지면 이제 구역감, 심하면 이제 구토도 나고, 이제 더 심해지면 이제 명치 부근에 이제 통증이나 서림 같은 게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양방의 이제 증상이고요. 제가 분류하는 거랑 딱 일치는 하지 않는데, 저는 요 구역구토, 상복부 요거는 일단 빼고, 요 앞에 것만, 충만감, 포만감, 팽만감, 요걸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필요의 단계별 증상으로 보면, 제가 분류한 거에는 1단계 요게 해당합니다. 보통 1단계를 유발하는 주 원인 중 하나가 기능성 소화불량입니다. 요 단계로 나누고 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한 것입니다. 필요의 단계별 증상표는 제가 만든 겁니다. 1단계 증상을 보면은 이게 쉬어도 항상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정신적으로 좀 멍하게 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이 생기면 일단 거의 모든 기능이 좀 다운이 됩니다. 잘 안 돌아가요. 그래서 항상 쉬어도 피곤이 안 풀리고요. 우리가 만성 피로냐 아니냐를 알려면은 이게 쉬면 피곤이 풀리면 보통 만성 피로가 아닙니다. 만성 피로가 되면 일단 쉬어도 피곤이 잘 안 풀려요. 이제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아랫배 같은 것도 나오고 이제 좀 살도 찌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는 기억력이 이제 감퇴되고, 육체적으로는 보면 우리가 이제 정력도 떨어집니다.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보면 우울증도 잘 생겨요. 우울증은 사실 몸이 안 좋거나 날씨만 안 좋아도 다 생깁니다. 이는 어디나서 사실 다 갖다 붙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능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술 먹고 해도 이제 회복이 느리고, 심하면 이제 필름이 끊기고 그러죠. 이 정도 되면 이제 간 기능까지 이상이 있나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순환이 안 되고 하니까 잘 붓고, 부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얼굴이 처집니다. 적게 먹어도 노폐물이나 이런 게 잘 안 나기 때문에 살이 쪄요. 요 말 누가 많이 합니까? 우리 사실 여성들이 많이 하거든요. 나는 많이 안 먹는데 왜 살이 찌지?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것인데요. 그 순환이 안 되는 주 원인이 기능성 소화불량이 많습니다. 나이별로 보면 남성은 주로 40대 전후, 여성은 사춘기 전후에 많습니다. 남성이 40대 전후인 것은 이거는 제 개인적 판단입니다. 보통 이제 제가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들도 40대에 돼서 이렇게 갑자기 몸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갑자기 막 피곤하다 그러고 머리도 안 돌아간다 그러고, 아마 우리나라 남성들이 과로를 많이 하고 운동을 적게 하고 또 술을 많이 먹고 해서 그런 듯 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통계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기능성 위장장애 같이 기질적으로 문제가 없는 이런 질병들이 왜 중요하냐면, 그 얼음을 예를 들면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우리가 얼음을 만들려고 하면 이 추운 기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얼리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추운 기운이 이 물이라는 이 조직에 계속 영향을 끼치다 보면 언젠가 이게 물이 얼음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얼음에 해당하는 이 질환들이 뭐냐? 그 얼음에 이제 기질적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 위천공 같은 질환도 있고, 그 여러 염증 질환이 있습니다. 위염, 십이지장염,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즉 기질적 이상인 이런 병도 시작은 기질적 이상이 없고 기능만 이상이 있는 데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능성은 또 다른 말로 뭐라 했습니까? 기질적 이상이 없다. 원인을 모른다. 여기서 출발하는 질환들은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 원인을 모르겠다. 아니면 치료 방법이 좀 정상, 그때 나오는 정상만 치료하는 그런 치료법으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 해도 치료가 잘 안 되는 그런 병들은 기질적 이상이 없는 그 단계부터 치료를 잘 해야 됩니다. 기능성 소화 불량에 대한 대책을 보자면 우리 대책은 생각해보면 사실은 뻔하거든요. 소화 안 되게 하니까 소화력을 증가시키면 되죠. 문제는 뭐냐? 이 소화력을 증가시키는데 그 위장 근육도 좋게 해줘야 되지만 소화, 효소, 위산 같은 것도 충분히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위산이 많아지면 속쓰림이 유발될 수도 있다는 거죠. 속쓰림을 방지하면서 소화, 효소, 위산 등을 충분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질환은 대체로 누구한테 많이 생기냐면 소화력이 떨어지고 추위를 잘 타는 즉 여성이나 노인분들한테 잘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속쓰림이죠. 속이 쓰리면 주로 치료법이 어떻게 되냐? 위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서 좀 딜레마가 빠지긴 하죠. 근데 한방에는 이런 모순 없이 소화력도 증대시키고 속쓰림도 방지하면서 또 위장의 근육 운동도 촉진시켜주고 증대시켜주는 그런 치료법들이 있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에 대한 그 양방적인 치료법을 보면 위장관 운동을 조절해 주는 거 이건 당연히 맞죠. 세균이 있으면 세균을 없애주는 것도 뭐 이것도 맞고 자 문제는 위산 분비 억제제가 있다는 겁니다. 속이 쓰리니까 일단 위산부터 막자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여성이나 노인들 분들 같이 위산이 대체적으로 적게 나오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료법이 보면은 소화 잘 되게 하는 그 소화제, 뭐 소화효소 같은 얘기가 여기는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소화제도 따로 찾아보면 되는데 이 소화불량에 딱 보면은 지금 이 시간에 다루고 있는 기능성 소화불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능성 위장장애에도 속해 있고 소화불량에도 속해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소화불량이 생기는 것. 기질적 문제가 없는 소화불량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소화제를 보면은 소화효소제이 중요한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탄수화물 소화시키는 거, 단백질, 지방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위산. 그 대체적으로 추위를 많이 타고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위산 분비가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위산을 더 넣어줘야 되죠. 문제는 근데 이상하게 이런 분들이 속이 쓰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 자기 몸이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는데 거기에 속쓰림이 있다. 그러면 좀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런 것은 이제 두 개 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요. 우리 인체라는 거는 자기 할 일을 남이 와서 해주면 점점 좀 퇴화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소화제 중에서 소화효소제라는 게 사실 인체에서 나오는 걸 대신 좀 넣어주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짧게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던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물고기를 자꾸 주면 안 됩니다. 근데 당장 굶어서 힘든 사람은 물고기 몇 마리는 줘야죠. 예, 그런 용도로 사용하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더 좋은 건 뭐냐? 처음에 이런 물고기를 우리가 얻어 먹어도 스스로 낚시하는 방법을,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겠죠. 그렇게 해야 해도 치료가 안 되는 난치병 치료에 입문할 수가 있습니다. 해도 안 되는 어려운 병이라고 해서 꼭 그 시작이 이상하고 희귀한 데서 시작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기능성 소화불량 같이 흔해 빠지고 간단해 보이는 여기서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는 기능성 위장장애 중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해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것은 영상검사, 내시경 등 여러 검사로 확인되는 특정 질환은 없다. 이게 중요합니다. 특정 질환은 없다. 기질적인 질환도 없다. 그리고 다른 말로 원인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특정 질환도 없고 원인도 모르는데 불편한 소화기 증상, 그 다음 배변 장애 이런 게 있는 걸 말합니다. 6개월 전부터 어떻고 최근 3개월간에 어떻고 이런 개념 정의도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종류는 이 표준 분류에 의하면 양방 표준입니다. 변비형, 설사형, 혼합형에서 설사변비 교대형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 분류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제 나름대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그게 첫째가 가스 변비형, 요 가스가 중요합니다. 둘째가 설사형, 세 번째가 혼합형, 설사변비 교대형.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게 뭐죠? 1번 변비 우세형, 저는 가스 변비형. 일부 양방의사는 가스형 운운도 하긴 하던데 아직 표준은 요겁니다. 증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유형별로 증상을 살펴보면 첫째 가스 변비형이 있습니다. 가스 변비형은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음증과 양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음증은 소화불량이 가스 변비를 유발하는 스타일로 주로 여성들에게 많습니다. 양증은 이 변비가 소화불량, 가스를 발생시키는 경우로 어린이한테 많고 남성들한테도 있습니다. 같은 변비인데도 유형이 다릅니다. 이거는 음증과 양증 중에서 음증이 좀 더 많은 편이고 이 양증은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이걸 음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밥 잘 안 먹는다고 홍삼 먹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효과가 없는 경우 양증이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설사형.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 위와 장이 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장 자체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와 장이 같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가스하고 설사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변을 볼 때 이 변이 가스와 같이 나오니까 사방으로 퍼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자변기가 더러워지죠. 심하면 자기 몸에 묻기도 합니다. 이 장 자체만이 문제일 때는 이게 물같이 봅니다. 그리고 이거 설사형인지 아닌지 좀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대변을 볼 때
보통 뒤가 마려워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아니고 아랫배 신호가 사르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르르 아픈 경우가 있는데 아랫배에 신호 오는 경우는 대부분 장이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느낌은 설사인데 변의 형태는 정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스 변비형, 설사형, 혼합형 이런 거는 그 변의 형태로 나눈 겁니다. 이게. 그래서 원인이 좀 짬뽕이 된 게 있어요. 여기도 속할 수 있고 여기도 속할 수 있고 여기도 속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느낌은 설사인데 변의 형태는 정상이다. 이런 경우 저는 이렇게 설사형으로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더 복잡한 혼합형이 있는데 이거는 가스 변비형에서 시작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스 변비형에 설사형이 합쳐진 게 있습니다. 첫째, 가스 변비형에서 시작된 것 요게 좀 복잡한데요. 근데 이게 많습니다. 이런 분들 출발은 어디서 하냐면 가스 변비에서 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변비였는데 이게 점점 나빠지면 몸이 좋을 때는 변비, 몸이 나쁠 때는 설사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리고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 주로 설사를 합니다. 여기 위와 장의 문제 같이 일어나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되면 이제 내가 뭐 밀가루라든지 돼지고기, 커피, 뭐 우유 뭐 이런 거 먹으면 이제 속이 안 좋다고 아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란 말이 이 설상에서 나온 것 같아요. 여기가 상당히 위에 보면은 음식이 되게 예민해집니다. 특정 음식에. 자기가 어떤 음식에 예민한지는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자기가 경험하기 때문에 개개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뭐 유당불내증이라고 해서 뭐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서 우유 먹으면 설사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선천적으로 그런 분도 있겠지만 난 과거에는 우유 잘 먹었는데 언제부터 우유를 먹으면 설사한다. 그러면 설사병이 생긴 겁니다. 이런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이런 분들 치료하면 어떻게 되냐? 우유 다시 먹을 수 있어요. 뭐 어떤 효소가 다시 생겼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혼합형에서 가스 변병에 있다가 설사형이 같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가 합쳐지는 경우죠. 근데 혼합형에서 이 가스 변병에서 발전한 건지 아니면 이 두 개가 합쳐진 건지 여기 감별하는 것도 어째 보면 다 현장 노하우입니다. 하여간 이런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제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해서 이 세 가지로 분류한 거라 양방에서 표준적으로 분류하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저는 제가 원인을 아니까 제 원인대로 이렇게 분류를 한 거죠. 어느 게 더 잘 맞는지는 비교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그 자체로 큰 문제를 안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생활이 좀 힘들다 뭐 그 정도로 끝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원인을 모른다는 겁니다. 원인을 잘 모르니까 원인 치료가 어렵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꾀병 취급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뭐 대책으로 나온 것들이 대부분 정상 치료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자, 음식 조심하자, 뭐 바르게 살기 운동으로 가고 더 심해지면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가게 됩니다. 최근에 건강기능식품이 아주 많이 소개되는데 그게 우연은 아닙니다. 정법으로 원인을 알고 치료를 잘하면 이런 건강기능식품이 그렇게 난무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민성 대장 증후 같은 병들은 이 다른 병을 많이 만듭니다. 기능성 소화불량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병들은 피곤은 기본입니다. 우리 소화기가 약 안 좋으니까 충분한 영양, 에너지가 섭취가 안 되니까 피곤은 그냥 달고 사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겉은 멀쩡한데 허리가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젊은 청년이고 겉을 보면 아주 건강해 보이는데 허리가 아픈 분들이 있어요. 그럼 보통 제일 먼저 장이 어떠냐고 물어보죠. 그럼 장이 나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우울증 등으로 해서 정신병 취급받기가 쉽습니다. 이름부터가 뭐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다른 이름이 신경성 장염입니다. 이부터 신경성 딱 돼 있잖아요. 신경과로 가기 딱 좋게 병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희귀질환, 난치병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출발점부터 원인을 모르니까 희귀질환, 난치병 치료하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죠. 한방에서는 이 소화기계를 대표하는 것을 장부를 비장으로 보고 오행에서는 토에 속한답니다. 그래서 비토. 우리 사람이 사는 데는 음식을 먹고 호흡을 하면서 그 음식에서 우리가 필요한 영양분을 소화시키고 흡수해서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 영양분을 일단 흡수한 다음에 이용하는 것은 신수로 대표되는 이 장부가 운용하게 되는데 비토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저기 이병저병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기능성 소화불량하고 과민성 대장증후를 합쳐서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합니다. 이 기능성이라는 말 들어간 자체가 원인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조직 손상은 없다. 여기서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 조직 손상이 일어나게 되죠. 위염, 위궤양,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같은 조직이 손상되는 질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 점점점 악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성증, 막판에는 스테로이드 이렇게 가기도 쉽습니다. 이 기능성 위장 장애는 왜 중요하냐? 이런 조직 손상이 일어나는 단계까지 가도 이걸 치료하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 손상이 있다고 해서 조직 손상이 없는 치료 방법하고 다르냐? 그게 아니라 기능성, 즉 조직 손상이 없는 병을 치료하는 기술 기반 위에 조직 손상까지 치료하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성 위자장애에 대한 치료법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면은 자기는 아픈데 저 기능 손상은 있는데 검사에도 이상이 없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조직이나 이런 데 손상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한방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뭐 기에 뭐 기, 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방에서는 병이 생기는 과정을 보면은 이런 선과 후로 나눕니다. 뭐 시동이니 소생이니 뭐 이런 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기가 먼저 병이 들고 혈이 후에 병이 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기능 손상은 있고 기질 손상은
없다라고 보고 혈흔 기질 손상까지 있다고 본다면 우리가 양방에서 내가 아파서 갔는데 검사상 이상이 없다는 것은 한방적으로 보면은 대부분 기의 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람이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진을 찍으면 나옵니까? 바람을 측정하는 뭐 도구나 이런 게 있어야 바람이 있다는 걸 알죠. 우리가 뭐 실내에서 바람 안 부는 실내에서 바깥을 본다면은 바람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나무라든지 뭐 먼지가 날린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바람이 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무슨 기능 손상이 있어도 아직은 이걸 알아낼 수 있는 도구 기술이 없다는 거지 사람 몸이 정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뭐 양방적으로 보면은 자기들 측정 도구에 안 잡히는 병들은 대부분 기능성이는지 증후군이라든지 원인이 없다는 병으로 원인을 모른다는 이런 쪽으로 분류를 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런 병들이 다른 병을 불러오는 가장 출발점이 된다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병들이 질병에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부터 모르는데 그 위에 쌓아놓은 걸 따라 올라가 보면 대부분 부실 건물이 되는 거죠. 그것도 번지르한데 철근이 다 빠진 그런 건물하고 비슷한 거죠. 기초는 항상 지루한 반복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부터 해결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이런 기질 손상 쪽으로 병이 생기면 여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돼요. 병만 쫓아다니는 경우가 되는 거죠. 병의 기초는 잊어버리고 이 기질 손상이 온 출발점을 잊어버리고 그 기질 손상에 대해서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 놓으면 뭐 치료하고도 얼마 안 있어 또 재발한다든지 괜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로 단계표는 5초 단위로 그림으로 나눠서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동영상을 정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혜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로의 단계별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피로의 단계별 증상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만든 표입니다. 제 1단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한다면은 쉬면 피곤이 풀립니다. 그리고 건강하고 활달하죠. 피로 1단계를 보면은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쉬어도 피곤하다는 겁니다. 쉬어도 항상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정신적으로 멍하다. 그리고 뭐 아랫배가 나온다. 뭐 이런 건 기억력과 정력이 감퇴하고 우울해진다. 음주 회복이 느려지고 필름이 잘 끊긴다. 잘 붓고 얼굴이 처지고 적게 먹어도 살이 찐다. 중요한 건 나이대인데 남성은 주로 40대 전후, 여성은 사춘기 전후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제 개인적 통계입니다.
이걸 유발하는 가장 흔한 질병이 뭐냐면 기능성 소화불량하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인데 이 둘을 합쳐서 뭐라 그러냐면 기능성 위장장애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느낄 때 어떤 게 제일 흔하냐? 일단 배에 가스가 찹니다. 아니면 배가 고프지 않거나 주변에서 보면 때가 돼도 배가 고프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쉬어도 항상 피곤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이러지 않았다가 내가 쉬어도 피곤이 안 풀린다. 그때는 내 배에 가스가 차는지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부터 살펴보면 좋습니다. 요런 게 보면 보통 제일 흔하고요. 그 나이는 남성은 주로 40대, 여성은 사춘기 때에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경우는 이유도 잘 모르기 때문에 남에게는 꾀병 취급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중에서는 가스 차면서 변비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설사만 생겨도 이렇게 만성피로를 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가스 차고 설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만성피로에 빠지고요. 이런 것 중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요즘 피곤하고 쉬어도 항상 피곤하고 몸이 무겁니까 좋은 게 없나 싶어서 식이요법을 찾아보고 하는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그 음식을 먹었는데 가스가 차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영양분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거 먹고 가스 차고 배가 안 고프면은 만성피로가 해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통곡물, 현미 이런 영양분 많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영양분은 많은데 이런 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야채 같은 거, 샐러드 이런 거죠. 이런 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성분이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일단 소화가 잘 돼야 돼요. 피로 2단계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피로 1단계에서 통증 질환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이나 과민성 대장증후군에서 배 가스가 많이 찬다든지 배가 고프지 않고 아니면 설사 등으로 만성 피로를 갖고 있는 데서 이런 통증 질환이 더해지는 경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소화가 정상이거나 오히려 왕성한 분들이 1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2단계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1단계를 거쳐서 오는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소화가 정상인 분들도 적지는 않아요. 정상을 보면은 처음에 이게 통증이 어깨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가 뭉치고 뒷골이 당기기 시작하고 온몸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는데 아픈 것이 확산되는 경로는 보통 어깨에서 시작해서 머리, 두통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허리, 무릎, 손가락 보통 이런 순으로 많이 갑니다. 발바닥, 그러니까 족저근막염이라 하죠. 근데 턱관절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구역감, 즉 참을미 같은 경우도 잘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어지럼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가 왜 중요하냐면 1단계는 그냥 피로한 것만 있는데 2단계부터는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게 아프니까 보통 이제 진통, 염증 생기면 소염제 쓰는데 이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1단계를 거쳐오는 사람들, 즉 이 소화불량인 분들은 이 진통제나 소염제가
이 소화불량이나 장에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잡으려고 하면은 위장이 안 좋아지고 좀 딜레마에 빠지게 되죠. 그 소화가 뭐 정상이나 왕성한 분들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기도 뭐 치료제는 뭐 소염 진통제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원인 치료가 아니고 정상 치료로 가니까 재발이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부터도 뭐 오면은 내가 아프긴 아픈데 당연히 2단계에서도 원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꾀병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많은데 병원 가서 이 검사 저 검사해도 원인을 모르겠다면은 남들이 봐도 이제 꾀병으로 오해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 2단계부터는 좀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비록 2단계만 하더라도 사실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거기서 더 발전하면 이 3단계로 갑니다. 당연히 1단계, 2단계 다 거쳐서 오는 경우가 많죠. 점점 이제 병이 악화되면 어떻게 되냐? 3단계 오면 이제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게 아랫배는 차갑고 이게 상체 쪽 얼굴, 손등은 이제 위쪽은 오히려 따뜻하거나 이제 열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식욕이 별로 없던 분들도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더 좋아졌나라고 착각하기는 쉬운데 이게 사실 좀 더 악화되는 경우죠. 식욕은 왕성한데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찹니다. 이런 분들이 원래 순환이 잘 안 돼서 배출이 잘 안 되는데 식욕은 왕성해지니까 더 먹으니까 살이 더 잘 찌고 비만도 더 심해집니다. 위는 이제 따뜻하고 밑은 차기 때문에 과거에 추위만 타던 분들이 더위를 타거나 아니면 더위만 주로 타던 분들이 추위를 타거나 보통 이 두 가지 유행이 있는데 그래서 추위와 더위를 둘 다 잘 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제 잠도 잘 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요때 보면은 성인 여드름이 발생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성인 여드름은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사춘기 여드름하고는 발생 기전이 전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병명을 달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뭐 양방상 병명 중심으로 제가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성인 여드름이라고 제가 그대로 말하겠습니다. 이 3단계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우리 1단계 이런 거 딱 기능성 소화불량, 과민성 대장증후군, 뭐 이런 설사 여기에 2단계인 통증 질환에 이 상열 하한, 피부병, 불면증 이런 게 잘 생깁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과거부터 이제 몸이 차갑다가 상체가 이제 뜨거워지는 경우는 자기가 몸이 좋아진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정도 오면은 혈압이 낮았던 분들도 혈압이 올라가서 혈압이 정상치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혈압이 자기가 좋아졌다고 착각도 많이들 하세요. 도리어 이제 고혈압으로 가는 과정일 뿐인데 고혈압을 가는 과정에 잠시 정상 수치 왔을 뿐인데 그걸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과거에 내가 손발이 차다가 따뜻해지니까 이것도 좋다고 이제 착각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이런 상열 하한은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21년도 코로나 지나면서 더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노인들도 많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특히 내가 과거에는 추위를 많이 탔는데 추위를 덜 타고 손발 따뜻하고 혈압도 정상치 오니까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하는 분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피로가 이제 극심해지면, 아주 심해지면 피로 4단계까지 오는데, 한방 고전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구름 속을 걷는 느낌이 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사람 자기가 몸이 공중으로 붕 뜨는 느낌이 든다, 아니면 자기 발바닥과 땅이 분리된 느낌이다, 정신이 멍하고 몽롱해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 비슷한 건데 사람마다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입니다. 이 4단계에 오면 좀 아주 심한 단계이기 때문에 더 심해지면 이제 우리 응급실로나 이제 이렇게 가게 돼요. 그 4단계는 그냥 제일 심한 단계다. 이 정도 오면 진짜 조심해야 된다. 무리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로의 4단계까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런 피로가 기질적으로 화학적으로 검사상에 이제 나온다면은 그래도 꾀병이란 소리 덜 들을 건데, 그런 게 없으면은 자기도 이해가 안 되고 주변에서는 꾀병으로 보기도 쉽고 좀 난감한 경우가 많고요. 당연히 피로가 있으면 우울증은 따라옵니다. 어디 조금만 아파 보세요. 다 기분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특히 이제 우울증 같은 경우, 아니 내 몸이 나빠서 우울증이 온 건지, 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우울증이 오는지 그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구분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이 주장은 몸의 문제라고 하는 쪽은 그 몸의 문제를 해결해서 그 우울증을 해결하는 것으로 자기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그렇다는 증거 제시하기 어렵죠. 뭐가 원인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치료법이 있어야 자기 주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특히 우울증 같은 거 있다, 뭐 공황장애도 있다, 이런 거 하더라도 육체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우선 치료를 한번 해보는 걸 권합니다. 자기가 뭐 주변 봐도 진짜 내가 정신적으로 뭐 괴로운 일이 많고 정신병 정도 내가 생길 정도다 하면 모르겠으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정신적으로 우울증이나 뭐 공황장애 같은 게 온다면은 이런 만성 피로에 이제 준해서 한번 치료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럼 의외로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